안녕하십니까.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전문가 대담회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주요 내용들과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 이제 2부에서는 좀 거기에 중요한 테마들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주요 논의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하나하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튼 뭐 교수님 그 발제에서 말씀 주신 사안이긴 합니다만,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제품들인데 비료나 뭐 전력을 우리가 뭐 시멘트 뭐 이런 걸 이제 EU에다가 수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포인트가 된 거는 철강 알루미늄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천연화학물 정도를 추가로 하는 의회 논의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일단 전망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더 확대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오히려 더 축소되거나 뭐 이럴 걸로 보시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강요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가 취하는 입장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유럽의회가 가장 조금 더 통합지향적이고 유럽의회가 지금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탄소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가 55%를 제시했을 때 유럽의회는 60%를 2030년까지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입장을 제시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가장 이제 보수적인 게 강요이사입니다. 그래서 탄소국경 조정제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강요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미국식 어떤 양원제와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럽의회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그걸 채택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강요이사회에게 보내고, 강요이사회가 그 안을 채택을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강요이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 유럽의회는 상당히 더 앞서가는 안을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회는 5개 품목의 탄소 배출이 유럽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5개 품목에 제한적으로 CBAM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집행위원회 발의안이었는데, 유럽의회는 그거에 비해서 이 천연화합물도 넣고 중화합제도 초기부터 넣어야 되고, 이후로 조만간 어떤 이 이행 시점을 거쳐가지고 모든 품목에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ETS 시스템도 언젠가에는 이게 완전히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이 이제 강요이사에 가면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기서 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CBAM의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지금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강요이사회가 얼마나 이제 축소해 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 합의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아마 5개 품목으로 제한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최초에 발의했던 그런 방식으로 결론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품목 한두 개를 더 집어넣는 거나 아니면은 추후 일정을 제시해서 이런 확대 폭을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정을 제시하는 그런 안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초기에는 그 안윤기 상무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집행위안 정도 선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인 게 명확하겠죠. 예, 상무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루미늄의 통계는 잘 모르고 있는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철강업계는 한 280에서 300만 톤 정도 이후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격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정성적으로는 함유량 산정 과정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 극단적으로 수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중요한 거는 철강 알루미늄이 우선 대상이 되겠구나, 수출할 때 결국은 불이익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품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안윤기 상무님 가장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작년에 보면은 여러 키예프라든지 국회사나 미래연구원에서 다양한 분석안을 내놨는데요. 경제마들에 의한 분석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관건이 무상할당인 것 같아요. 무상할당이 EU 집행위안처럼 이제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단계적 감축이죠. 그런 하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가격, 물론 여기에는 가격 전망이 또 이제 ETS 가격 전망이 중요한데, 그거는 뭐
현재 가격을 놓고 뭐 상정을 한 것이 있는데, 무상할당이 극단적으로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대충 계산한 게 한 5, 600억이고요. 만약 무상할당이 완전히 사라지고 유상할당이 된다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한 연간 뭐 2,500억에서 3,000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뭐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분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금액이 들 거라는 거지요. 연간 작게는 한 5, 600억 정도에서 뭐 한 2, 3천억 정도까지 이 범위 안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거다. 이 포스코 하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다른 철강업체 잘 모르니까 포스코 중심으로 지금 혼자 계산해 본 겁니다. 어쨌건 하나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걸로 보인다. 적지 않은 부담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부담이 결국은 가격 증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잃게 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시장이 형성돼서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저탄소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 사실 걱정을 하질 않죠. 근데 아직까지 정성적으로 탄소나 환경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 소비자들은 그걸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 이유도 뭐 한 예를 들면은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걔네들 보고서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면요, 탄소 중립 계획 내세우면서 이윤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자료입니다. 40% 유럽 생산 비중을 10%포인트 정도를 인도나 아시아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쪽 이유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서 카본 리키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뽀젓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내놓고 있길랑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이제 좀 뒷단에 나올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업 경쟁력 입장에서 진짜 잘 뚜렷지게 봐야 되고, 제가 왜 아르셀로미탈을 얘기했냐면 EU CBAM에 이걸 부추긴 게 아르셀로미탈이길랑요. 근데 아르셀로미탈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하면서 우리는 뭐 탄소 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건 안 내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고를 했길랑요. 근데 뭐 요즘 들리는 소리에 하면 후회를 하고 있대요. 무상할당이 없어지면은 비용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제품 경쟁력으로 넘어가길랑요. 그럼 저희 포스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길랑요. 그러니까 지금 EU 집행이나 강요이사는 이게 자기네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솔직하게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발표 통해서는 뭐 열심히 줄이겠다 했지만 그 지표는 50년 된 지표이고 우리는 2010년서부터 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비교가 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열심히 하지 않은 걸 노출시키는 계기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올해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르셀로미탈 제 데이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카본 리키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한국에만 철강소가 있지만 아르셀로미탈은 전 세계에 제철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철소를 글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탄력적인 어떤 사고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우리의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 쪽이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그동안 WTO라고 해서 무역의 자유무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거 WTO하고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갑자기 확 들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요건 아무래도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산업계에 계신 두 전문가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유럽연합이 이 CBA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어떤 쪽에 이제 이 제도를 크리에이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여론, 공론 주도, 국제적인 여론 주도,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CBAM이 실질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역내 산업들이 유럽 내에서의 역내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산업체를 이전하는 이 탄소 누출이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근본적인 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상당히 커가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규범론적으로 당위론적으로는 환경을 지금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발의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유럽의 수정안도 이 CBAM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유럽 내의 탄소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라기보다 지금 파리 기후협약이나 이런 전 국제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방점을 더 두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제 통상 질서보다는 통상 질서를 환경 보호라고 하는 측면으로 조금 더 규범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WTO 체계와 CBAM이 컴패러티브 하나 이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서 실제 2019년 그린딜 이후로 이 발의안이 마련되기까지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한 거냐, 이건 상품별 가격 등가성을 만드는 조치다. 이게 어떤 보도에서 텍스를 줘가지고 우리나라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아니라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두 상품의 가격의 등가성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제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티피켓을 사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그나마 WTO에 상당히 룰에 규합하는 그런 제도에 해당한다. 텍스보다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런 발의안을 지금 마련해 둔 상태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럽연합이 WTO 규정에 일치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해온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리베이트의 문제나 제3국의 경제 발전의 차이에 따른 이슈들, 과연 이 형평한 경제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유럽연합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WTO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가 이제 기후 문제를 자기네 룰로 담기 위해서 사실은 2015년 중반 이후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있는 현재 제도로 보게 되면 1조, 2조, 3조, 20조의 위반이 되걸랑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리협정화 탄소 중립이 시행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트레이드 클럽인가 그런 게 이제 형성 논의가 진행되면서 특히 온실가스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TO도 이제 현재 규정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물결들을 무신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조용한 상태인 것 같고요. 사실은 2000년, 20년 이후 이제 WTO가 거의 힘을 잃었어요. 여하튼 WTO가 국제무역기구로서요, 이제 온실가스를 다룰 때 결국 그게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면 WTO가 환경가치, 저탄소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논의에 한국은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CBAM보다 더 중요할 것 같걸랑요. 자, 그게 하나의 국가의 이슈인 것 같고, 근데 지금 EU ETS랑 연계시킨 CBAM은 탄소를 고려하더라도 일방적 조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일방적 조치인지를 우리 정부는 이슈를 나눠서 잘 협상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산업계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쭉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말씀은 어쨌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WTO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협상을, 지렛대가 아니라 WTO 자체의 저탄소 가치를 반영하는 룰 자체에 대한 논의에는 적극 참여해야 되고, WTO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지만 온실가스를 통상질서에 반영하는 것은 글로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이슈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할 건 협상하고 산업계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WTO 체제 자체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건 WTO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사실 있었는데 큰 흐름 속에 사실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설사 문제가 좀 있다 손치더라도 이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아직은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법으로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니고 내부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일 수 없을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께서 먼저 좀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하고 협상 얘기를 중심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CBAM이 EU ETS와 연계된 CBAM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WTO 룰상에서의 어떤 원칙, 일방적 조치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중에서 무슨 이슈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WTO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가치화로 바뀔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통상 관점에서는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이슈는 EU ETS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ETS 제도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 EU는 선물 시장, 우리는 현물 시장. 그리고 지금 EU는 자기는 공정으로 하고 우리는 제품에 묻은 온실가스 함유량을 비교하겠다는 그런 적절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EU ETS가 카본 프라이싱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비용 방법의 유일한 수단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붙는 목적세도 있고 또 OECD 자체가 카본 이펙티브 레이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반영한 비용을 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큰 그림에서 정부가 이제 우리 산업계와 협력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EU안이 나왔을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WTO 체제로 얘기하면 적합성 평가 체제, 기후변화로 얘기하면 MRV 체제인데요. 각국마다 인정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적합성 평가 체제 내지 인정 체제를 갖추는데 인정기구를 두고 인증기구를 두고 그 심사를 양식하는 적합성 양성기구를 둡니다. 연수기관이라 하죠. 요 체제를 갖추고 인정기구는 예를 들면 EU 같으면 EU와 상호 인정을 맺어야 됩니다. 상호 인정 협정을 맺어서 FTA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상호 인증을 EU랑 맺으면 EU가 인정한 우리를 이제 인정을 해줬잖아요. 우리 국가. 그럼 우리 인정 체제 하에 있는 인증 기구들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수출할 때 함유량이라든지 가격을 그대로 인정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그 행정비용이나 수출해서 되돌림 당하는 그다음 비용이 또 상승하는 그런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와 연관되는 부분이 지금 자본시장의 ESG 책임 투자와 연관된 텍사노미 부분입니다. 텍사노미도 자본시장이 투자하려면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건데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체제가 단일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탄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국가표준화기본법에 의해서 산업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기관 역할을 했고 대행기관들이 이제 경영체제 뭐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문제가 생기고 녹색금융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타당성 검증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정기관이 생기니까 이제 환경부가 이걸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처 간 합의를 통해서 인정기관은 하나로 해서 준비를 하고 각 부처가 해야 될 거는 인증기관을 양성해야 됩니다. 인증기관들이 열심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변화하는 기준들을 수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준에 준해서 인증을 받게 해야 이런 리스크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인정체제를 갖추고 상호인정 협정을 빠르게 맺어야 되고 각 부처는 산업부는 제조업, 환경부는 폐기물, 국토부는 수송, 농림부는 농업, 산림부는 산림 부처별로 해가지고 인증기관을 양성해야 되는데 인증이 우리 교수님 발표 중에 보면은 지금 당장은 EU 집행위가 공정만 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을 고려하면 분명히 스컵3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DB 구축이 되게 중요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스컵3까지 하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DB 구축을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해줘서 중소기업이 자기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고 그걸 끌고 와서 분석해서 인증서만 넘겨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후변화 데이터는 온실가스 데이터는 거꾸로 해석하면 공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DB 말고 제품별 PCR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 룰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한 걸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똑같은 제품이면은 다른 나라 요 DB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은 한국 기업이 등록했다 그래요. A 공정. 그럼 A 공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의 소부장 제도의 경쟁력입니다.
됩니다. 물론 당연히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 인증기금을 누가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증체제 단일화, 인증기관을 양성해야 되고, 올해 이제 얼마 있으면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될 텐데, 각 부처에 LCA DB 내지는 LCA 인재 육성, 인재는 단순히 검증만 하는 인재가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인재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예산이 다 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미래 국가 경쟁력이고, 지난 정권의 반도체 인가요? 거기 있었을 때 그 물질에 대한 이슈랑 같은 부분이걸랑요. 그 작년에는 사실은 환경부에만 배정됐는데 환경부가 열심히 했지요. 근데 환경부가 할 목이 있고 다른 부처가 할 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면 산업계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정부의 이런 노력에 준해서 산업계도 이제는 배추권 거래제 덕분에 공정 데이터는 잘 약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제품별 데이터를 요구를 하잖아요. 시밤이 제품별 DB를 만들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한 비용 관리를, 코스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커스트가 경제학으로 하면 비용이고 경영학으로 하면 원가잖아요. 원가 관리를 해줘야 수출할 때 그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해서 인증을 받아야죠. 근데 인증을 받을 때 아까 같이 상호 인증해서 안 맞으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정부가 앞서서 나서줘서, 이거는 어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 부분은 준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 이 체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배출량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시설 단위의 인증 시스템이지 제품 단위의 인증 시스템은 아니네요. 보니까 탄소 발자국이나 뭐 이렇게 제품 단위로 그 인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그게 아주 고도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여서 그게 이제 시급하게 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죄송하지만 첨언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법규에서 하는 인증제도는 인증제도가 아니라 엄밀하게 지정제도예요. ISO나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하는 인정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글로벌리 인증을 못 받는 이유가, 인정기구와 인증기구는 독립돼야 되는데 지금 살짝 독립되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환경부가 인정과 인증을 같이 하고 있는 구조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걸 분리해서 인정기구가 다른 나라 인정기구와 협정을 맺어서 니네 나라 인정기구 아래에 있는 인증기구는 거기서 받은 건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체제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인증체제를, 인증기구를 진짜 실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지금 인증시장은 건축물은 미국 리즈 인증에 의해서 UL이 거의 장악하고 있고요. 유럽계 같은 경우는 튜브라든지 DMV 뭐 이런 유럽계 회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분들이 장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EU나 미국이 인증 기준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이거에 준해서 인증기관들이 거꾸로 제한도 하고 자체 기준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린워싱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 인증을 받아야겠는데 보니까 한국 기관은 없어. 근데 해외 기관들은 있어. 그럼 그걸 받으면 그린워싱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린워싱은 누가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제3자 확인을 받으면 그린워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증기관을 진짜 키워야 되고, 랭귀지 잘하는 전문 인재들을 키워서, 이분들이 우리 제조 공정 뛰어나잖아요. 그 뛰어난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ISO 협상이라든지 국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육성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 이게 된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관장님, 네. 오늘 안영희 상무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가는 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느냐를 서로 비교를 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를 인증할 수 있는 내용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정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현재 뭐 아까 스킴이라고 하셨는데 그 스킴들을 잘 유럽과 비교를 해서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제품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서로 배출량 산정의 범위는 같은지, 무상할당은 아까 말씀한 무상할당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협상 전략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체들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제품이 이제 생산되고 판매되고 제품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친환경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교수님, 예. 저도 뭐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일단 먼저 이 두 분 의견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정치학자다 보니까 이 정책 유럽 정책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한국이 이런 탄소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떤 체계 하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테크놀로지를 마련했을 때 그게 어느 이 분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식이 미천했는데 오늘 상무님이 이 큰 틀에서 인정제도와 인증제도와 이런 체계 하에서 어디에 어떤 것을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너무 이게 클리어하게 아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이게 유럽연합이 2019년 유럽 그린딜을 추구한 다음에 지금 CBAM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이제 만들어졌고 유럽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또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하나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대응이고 하나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문제고 하나는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EU가 유럽 그린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논의했던 WTO 규정의 문제나 규정 일치성의 문제나 뭐 유럽 영내 회원국 간의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갈등의 문제 이런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있어서 이 입법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렵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유럽이 그렇게 가는 가운 무관하게 이게 언제 많은 국제사회가 지금 환경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이 잠시의 입법 교착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조만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입법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예상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건 이 산업계에서 이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 일반 우리들이 어떤 이 생활 패턴을 이제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탄소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들도 주변의 간단한 것들에서부터 탄소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나 심지어 TV에서도 이제 그런 공익 프로그램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생활 환경 쪽으로 사람들에게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산업계에서도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과 일반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 매치가 되면서 한국 사회의 경쟁력이라는 게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정부의 노력이 확실히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이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유럽 녹색 채권에 관한 부분은 현재 아직도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간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라일로그라고 해서 강요이사회 의장, 그다음에 유럽의회 래포투어라고 하는 안건 조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집행위원회에 이걸 맡고 있는 총국의 체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인포멀한 지금 디스커션을 하면서 유럽의회 수정안과 집행위원회 발의안 사이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라 이게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이 탄소국경 조정 관련 제도 총국을 통해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좀 간접적이나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강요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의장국 환경과 관련된 의장국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그런 래포투어와의 어떤 회담을 해본다든가 또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멤버들로부터 어떤 전문적인 같은 이 지금 현재 디스커션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많이들 유럽 이 디시전 메이킹의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개입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아마도 산업계, 일반 사람들, 정부의 노력이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데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라는 게 뭐 결국은 유럽이 이제 법으로 만들고 있는 제도이긴 한데 그 본질은 사실은 국제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가격 부담 이걸 만드는 그 제도들 최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서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고 인정하고 이 시스템을 최대한 고도화해서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 큰 방향에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사안으로 중요하게 뽑아주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하고 이 정책이 환경하신 분들이 내세운 게 아니세요. 72년도 OECD에서 경제분과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데 EU가 제재를 할 수 있는 PPM 원칙,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메서드가 나온 게 그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EU가 2000년도에 받은 게 이제 공정에서 이제 그건 공정 중심인데 제품으로 넘어간 게 IPP, 인터그레이트 프로덕트 팔리시거든요. 그때가 정가정 평가 방법을 넣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로스 법규라든지 환경 규제 법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EU나 OECD는 차근차근 이게 경제분과에서 이거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탄소국경조정제에서 좀 선점하는 이슈로 협상 이슈 내지는 우리 저탄소 공정이나 혁신을 촉진하는 이슈로 또 하나 더 제기하고 싶은 거는 어보이드 에미션에 대한 인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산하는 철강 1톤하고 경쟁사가 생산하는 철강 1톤이 자동차 제품에 쓰였을 때 저희는 100을 나오고 경쟁사 제품은 150이 나온다 그러면 자동차가 1마일 갈 때 나오는 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거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2030 NDC라고 얘기했을 땐 스콥 1이지만 탄소 중립은 스콥 3까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감축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증하고 이걸 제도로 크레딧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2030 NDC의 주요 수단이 배출권 거래든 적용할 수 어렵지요. 그러나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녹색금융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투자하네. 그러면 수익이 날 것이고, 그럼 투자할 수 있걸랑요. 크레딧으로 인정받으면 더 수익이 날 거고, 그러면 그 경제체제 내에서 의미 있는 제품이 되고 우리 국가 산업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어보이드 에미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제 대비 과거 대비 얼마를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각 회사의 마케팅 부서하고 여러 가지 잘하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DB만 잘 구축된다면 10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는 탄소 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공정의 경쟁력을 충분히 CBAM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냐. 특히 EU가 IPP 제도에서 LCA를 2002년도에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원칙이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도 하나 협상 내지, 그리고 협상의 아이템만 된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기업은 당연히 저탄소 공정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 나누었던 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상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여러 가지 꼭지들을 잘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저희 같은 연구기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다면 오랫동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덕분에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그 한정훈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안윤기 상무님, 그다음에 이시영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기회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